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경제적 인간의 탐구, 재산권 세 번째 강의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말씀드렸고, 재산권이 바로 인권이다. 천부의 인권이다. 재산권이 없으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는 재산권 중에서 그 침해를 해도 좋다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부동산 재산권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임금 소득은 잘 지켜줘야 되는데 재산으로부터 소득은 사회가 뺏어가야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의 모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종부세가 얼마나 약탈적이고 재산권 침해적인 조세 제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제가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중에 그 경영권을 침해하고 막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김상조 위원장이나 연금에 의한 국민정에 의한 경영권 침해를 얘기했더니 외국에도 순환 출자가 있냐, 재벌이 있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산권 침해 중에 또 하나가 대기업의 재벌의 경영권, 그 주주죠. 일대 주주의 재산권도 정부가 마음대로 제약하고 침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도 아주 정부의 재산권 침해가 일반화된 영역이고, 국민들은 그것이 재벌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고, 그것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환원이 돼야 되고 제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외국에는 어떠냐, 미국에도 순환 출자가 있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 출자와 재벌, 미국에도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히 이제 재벌이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좀 많이 보여주는 게 옆에 보시면 문어죠. 문어발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30대 재벌이 봤더니 온갖 업종 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들이 다 문어 대가리라고 하는 지주회사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순환 출자,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 또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나타내는 데서는 피라미드 구조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구조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우리는 문어를 그려가지고 문어발 경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를 해결하는 걸 재벌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해놓으면 전보다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낼 때 개혁이라고 그러죠.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변화가 이노베이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드는 근거가 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벌개혁은 재벌의 경영권 또는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게 재벌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재벌이라고 하는 것도 재산권이라는 이 사적 소유와 재산권을 정부나 사회가 마음대로 침해하는 걸 왜 개혁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의를 달 수가 있고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정부가 하는 대로 하면 우리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헌법의 정신에 맞는 거냐, 그것이 비록 현재 모습이 국민의 많은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에 의해서 사적 자산이고 개인의 재산권이라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시장경제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인데, 왜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것만 앞세우면 다 정부가 또는 사회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도 재벌이 있냐? 그 이야기의 근거 자료는 바로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2013년에 낸 이 가족 기업의 지배 구조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여기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은 우리나라는 이제 가족 기업들이 있고 계열사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가족 회의가 있고요. 어떤 외국에는 그것들이 가족이 이제 세대가 가면 상당히 가족이 벌어지거든요. 형제 자매도 있을 수 있고 또 결혼을 하면 다른 집안이 상속을 하고 특히 딸들이 상속하게 되면 외국 같으면 이제 성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족의 세월이 가면 연합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는 사무실 하나 두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경영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열사에 의한 지배도 있지만 이 가문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을 통해서 기업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재벌들이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단을 만들죠. 그래서 삼성문화재단도 있고 뭐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이상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은 이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사업도 하고 사회공헌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 우리 소위 비공식 가족회의가 의사결정의 중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당신 비공식이라고 비난하는데 가족 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는 가족이 기업을 통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 이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결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은 가족의 수장, 그게 이제 회장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 그 구성원인데 예를 들어서 두산그룹 그러면 형제들의 연합체에 의해서 사실은 돌아가면서 두산그룹의 계열사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회의, 그거는 패밀리라고 볼 수도 있고 패밀리 오피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의사결정이 중요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장했기 때문에 이 패밀리라고 하는 비공식이 사실상은 기업을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들과 경영진만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공정거래법하고 상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은 상법은 그 기업의 지배구조로서 이사회나 주총 이런 거를 통제하는데 공정거래법은 이 패밀리를 통제하겠다고 사실은 기업이 아니라 저 패밀리를 통제하는 별도의 법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없는 법이죠. 기업들은 상법에 의해서 또는 민법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저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한국만에 있는 유일한 법들이 공정거래법에 있는 그 재벌 지배구조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당연히 이 지배구조는 공식구조와 비공식구조가 합쳐져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위 1억 불 이상, 우리로 얘기하면 1,000억 정도 되죠. 1,000억 이상의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회사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 패밀리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00억 이상 되면 공식적인 패밀리 오피스를 두고 거기서 재단과 계열사들을 통제하는 공식 기구가 있고, 물론 비공식 가족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이게 이제 한 가족에서 여러 가족이 되고 또 친한 가족끼리는 서로 협의를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시작한 삼성그룹에서 삼성그룹도 생기고 신세계그룹도 생겼고 한솔그룹도 생기고 CJ그룹도 생기고 그래서 5개의 그룹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그룹사 간에 각각 다른 패밀리지만 후손들이죠. 후손들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조정도 하고 같이 투자도 하게 되고 물론 뭐 사이가 나쁘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범삼성 그룹이다, 범롯데 LG 그룹이다, 범롯데 그룹이다 그러면 거기에 공통되는
공유된 믿음과 가치 체계를 가지고 그 기업들이 그 가문들이 어떤 사회 공헌을 할 건가를 가지고 그룹 내에 공식, 비공식, 그룹 간의 공식, 비공식을 가지고 지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미국도 상속세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상속을 하지 않고 기업의 주식을 비영리 재단에다 기부를 하면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빌 게이츠는 그 자식들한테 세금을 낼 수 안 되는 최소한의 상속 금액만 해주고 나머지 재산을 전부 빌 게이츠와 자신 부인의 이름으로 되는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를 해서 그 기부금을 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배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감면하고 또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하니까 그 가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레퓨테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재단을 많이 설립을 합니다. 우리가 뉴욕에 가면, 락펠러 재단 이런 사람들은 다 아마 여러분 그 영화, 원스 인 아메리카 이런 영화를 보시면, 그 미국의 초기에 소위 재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노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무자비한 짓을 하는 것들을 어떨 때는 조폭하고들 결합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쌓은 부를 가지고 재단을 만들었고 몇 대가 지내가면서도 사회에 그 부를 나누는 재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그 재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서 재산을 글로 옮겨놓고 하는 것을 트러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트러스티 모델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상속세 안 내고 상속세를 피해 가가지고 그걸 통해서 재단이 기업을 우회 지배한다고 그래가지고 비영리 재단에 주식을 기부해도 5% 이상의 주식에 대해서는 다 증여로 앉아서 다시 60%를 증여세로 정부가 환수하게 돼 있어서 이 우리나라는 재단을 통한 영리법인의 계속 지배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빠져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재단은 사회에 이제 영리 작업을 하지 않고 거기서 생긴 돈으로 사회에 좋은 일만 계속 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재단을 해체하면 그 재단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원청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에서 상속을 하고 경영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탈법적인 또는 편법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냐 하는 것들이 바로 외국과 달리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거두면서 이 정부가 한 위대한 창업가가 이루어낸 부를 65%를 정부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반자본주의적이고 반시장적인 과잉 규제 내지는 악법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대재벌들이 많은 돈을 내놓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나라의 창업가들이나 기업가들보다 더 착하고 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잘 지켜서가 아니라 이러한 제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가족 경영 기업의 특장점이 있죠. 약점도 있고 경영상의 중점은 가족의 경영권, 통제권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죠. 우리는 이걸 자꾸 제약시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가족 기업인데 그 경영권을 승계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김상조 위원장이 2세, 3세 내려가면서 창의성도 없고 그런데 오너 가족의 그 가족의 이익만 추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족 기업의 경영권은 가족이 그 기업을 계속 통제하겠다는 게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족 기업은 주주들한테 수익을 많이 내는 전문 경영인이 당연히 칭찬을 받기 때문에 수익 위주의 경영을 하는데 가족 경영은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내도 가족의 지배권이 유실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요번에 대한항공과 국민연금의 갈등도 기존 분명히 가족 통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민연금이나 상법은 이 그룹들을 비가족 기업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는 데서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 경영의 장점이 있죠. 장기 관점에 투자를 하게 되고 내 아들, 내 손자가 계속 이어갈 거기 때문에 당장 지금은 이익이 안 나도 다음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 돈이 될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병철 회장이 자기 세대에서 자기가 경영하는 와중에서 반도체가 큰 돈을 벌 거라고 보고 투자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 경영인이 3년, 5년, 10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면 절대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 관점의 투자라고 하는 건 가족 기업의 위대한 아주 장점입니다. 유럽이나 스위스 이런 데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다 100년 이상 된 가족 경영 기업인데 다 이렇게 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또 하나는 장기 관점에서 경영자를 양성한다는 거죠. 자기 아들 중에서 또는 사위 중에서 딸 중에서 어떤 후계자를 엄선을 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최고 경영자로서의 트레이닝을 경영 교육을 잘 시킨다는 거죠. 물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보는 눈이 냉정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물론 가족 기업은 자기들이 100% 지배하지 않으면 가족 중심의 주주한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권을 글로 세습하니까 일반 주주하고 이해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족 기업, 우리 공개 기업이라고 하는데도 늘 이해 충돌과 도덕적 해이는 있습니다. 경영자하고 일반 주주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아닌 경영자들은 자기가 있을 때 자기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도덕적 해이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강성 노조가 세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들이 강성 노조하고 야합하는 경우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사장 자리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도덕적 해이가 많고 경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불리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족 기업이 비가족 기업보다 우월한 성과를 쭉 내왔다는 건 틀림이 없고 비가족 기업 중에 우리가 성과를 잘 내는 기업들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족 기업이 가족 기업 중에 안에 갈등이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회장을 할 거냐, 누가 사장을 할 거냐는 가족 구성원 간의 통제에 관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경영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목표하고 성장을 많이 하려고 하는 목표가 충돌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가족 기업들은 주식이 잘 유통이 안 되니까 그 중에 한 후손이 서류상으로는 부자인데 그 사람이 지분을 팔면 가족 구성원의 지배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주식 파는 것들을 금지하는 협약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한데 서류상으로만 부자고 실제는 돈을 잘 못 쓰는 유동성의 충돌도 외국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족 경영의 기업들이 얼마나 일반적이냐 그러면요.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상장회사의 96%에는 지배주주가 있다. 그럼 몇 명이 경영권을 장악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배주주들이 전체 주식의 39%를 가지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몇몇의 지배주주에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09년에 연구에 의하면 27개 선진 경제 중에 제일 큰 기업 20개를 뽑아서 보면 30개가 재벌 기업이라는 거야. 가족이 통제하는 거고 18%가 공기업이고 나머지 36%가 일반 기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2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나라 중에서 멕시코는 100%가 다 재벌입니다. 그러고요. 홍콩은 70%, 아리나는 65%입니다.
그럼 미국 같은 데는 적지 않냐 그러는데 미국의 94년서부터 2000년 사이에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간 기업이 508개인데 그 중에 37%가 우리가 얘기하면 재벌, 가족 경영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닌 유럽의 13개 국가를 조사해 봤더니 44%,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유럽 대륙 쪽 국가를 하면 50%가 이 대기업 중에서도 50%가 재벌 가족 기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시아에 가면 빈도가 훨씬 높죠. 인도네시아 62%, 필리핀 55%, 태국이 53%다. 그리고 이 중에 탑 15번 15개 재벌 기업이 전체 GDP의 몇 퍼센트를 컨트롤하냐. 이거는 매출이 그런 게 아니라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게 몇 퍼센트냐면 홍콩은 무려 이 재벌이 10개 대기업의 재벌 기업이 84%의 GDP를 생산하고 말레이시아 76%, 싱가포르가 48%에서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시아 쪽의 재벌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그 2010년에 벨랄롱가하고 아미츠라고 하는 학자가 미국의 이 산업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크 코드라고 그랬는데 앞에 두 자리는 그게 큰 산업을 분류하는 거고 그 메이저 그룹 중에 뭐 제조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철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업 구분이 있고 그 안에서도 또 뭐 세분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메이저 그룹이고 그 안에서 산업 그룹, 그 밑에 가면 거기서 서브섹터까지 정의되어 있는데 앞에 두 개 그룹 간에 창업가의 가족이 통제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많냐 보면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통제하는 기업이 한 10%가 되고요. 저기 지금 그 회색 세 자리로 분류한 거로 보면 그러니까 55%를 통제하는 기업 되고 있는 기업은 이 세 자리로 세분해서 봤을 때는 거의 70%가 되죠. 그리고 95%를 통제하는 기업들도 거의 한 18%.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산업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기업들 산업들이 5% 이상 되는 게 제가 잘못했다. 이쪽이 그 세로축이 산업의 개수인데요. 5% 미만의 5% 정도를 지배하고 있는 산업이 10개, 55%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산업이 무려 한 70개 가까이 되고요. 95%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산업도 한 18개 정도가 돼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그 가족과 그 창업자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것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재벌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는 알겠는데 순환 출자가 돼 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순환 출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지배구조가 바뀌는, 왜냐하면 미국은 상장기업이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만 밝히게 돼 있고 연결재무제표상의 지배구조만 밝히게 돼 있지 개인을 중심으로 당신이 지배하는 기업이 몇 개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달리 가족 기업 간의 순환 출자 구조를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에 의해서 알려진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 머피 석유 정유 회사죠. 2016 매출 한 2조, 자산 12조, 시가총액 5주가 되고 S&P 400대 기업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1944년에 찰스 머피 시니어가 창업을 해서 75년 동안 머피 가족과 그 후손들의 가족의 연합체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과 가족이 만든 재단, 그 상속세를 안 내기 위한 재단들이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재단들은 또 서로 상호 출자도 돼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하고 달리 계열사에 의한 순환 출자 외에 미국에는 이 재단들에 의한 트러스티에 의한
순환 출자가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칵스 커뮤니케이션은 통신회사입니다. 통신회사하고 그 2016년에 직원이 2만 명, 그리고 매출액이 한 12조 정도 되는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고요. 이 또한 보시면 이 칵스가 창업을 해서 그 후손들이 트러스트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그 재단을 해서 칵스 엔터프라이즈라는 데 투자가 돼 있고, 칵스 엔터프라이즈는 칵스 홀딩하고 칵스 커뮤니케이션, 칵스 인베스트먼트, 칵스 DNS 등으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고 출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자회사, 손자회사, 손손손자 회사까지 있고, 그 후에 여러 그 칵스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재단들이 칵스 엔터프라이즈의 공동 주주로 돼 있고, 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함부로 주식을 외부에 팔 수 없는 연맹체로 이 칵스의 지분을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여성들이 잘 아시는 에스텔 라우더도 보시면 똑같이 얼마나 이 순환 출자와 재단들에 의해서 한 집안에서 이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S&P 500대 기업이죠. 공개된 기업입니다만은 여전히 에스텔 라우더의 패밀리들이 이 회사를 라우더가에서 계속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2017년 매출액이 한 12조가 넘는 13조가량 되는 회사고요. 직원은 4만 6천 명이나 되는 거대 기업입니다. CBS라고 하는 방송국 잘 아실 거고요. 그 CBS에 지금 보시면 TC 패밀리가 창업주 패밀리가 90년 동안 변함없이 이 회사를 패밀리의 재단들과 개인들의 지분에 의해서 장악하고 1927년부터 1927년에 창업이 돼서 90년이 넘은 회사인데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 출자 여부는 알 수가 없는데 가족들이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얼마나 흔히 있는가를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게 월마트이죠. 월마트는 상장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500조 가까이 되는 거대 기업이고, 최근에 그 아마존, 애플 이런 것들이 커지기 전까지 한동안 세계 최대의 기업이었고, 월튼 그 패밀리들이 지금 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고, 월튼의 후손들은 다 미국의 100대 재벌 안에 열 몇 명이 다 월튼 후손, 샘 월튼이 만든 그 부를 상속해서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이 회사의 경영 원칙이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고, 노조 없는 거고요. 지금 샘 월튼의 아들 랍 월튼이 지금도 이사회 의장을 하면서 회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의 아들들이 경영권을 내려가면서 통치하는 것이 그렇게 예외적인 상황도 아니고 흔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은 어디서 무엇을 봤길래 우리나라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할아버지 포드가 대기업을 일구고 나서 그 재산을 포드 파운데이션 재단에다가 주면서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고, 그 파운데이션은 가족들, 후손들이 계속 상속할 수 있게 만들어 놔서 지금 2%밖에 전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의사결정권 한 20% 이상을 포드 후손, 지금 한 포드의 후손은
전체적으로 60명이 좀 넘는 것으로 69명이 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회사가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포드의 가문에서 직접 들어와서 포드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의 의장을 윌리엄 클레이 포드 주니어라고 해서 그 후손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사회에 포드의 후손 3명이 들어가서 포드 자동차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100년 이상을 거대 기업을 통제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매출액이 한 140조 정도가 되는 거대 기업입니다. 카길 곡물을 곡물 메이저로 잘 알려진 카길은 매출액이 100조가 넘는 회사고 카길과 카길의 딸이 결혼했던 맥밀란 가문, 그러니까 결국 카길의 후손이죠. 카길의 딸이 결혼한 맥밀란 가문의 연합체에 의해서 지금 오랫동안 1865년이니까 거의 160년인가요? 160년간을 지배해왔고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우리나라를 들어오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2번째 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지분은 알려져 있지도 않고 카길 가문에 의해서 여러 개의 회사가 160년째, 150년째, 즉 선 6대 후손들이 지금 카길을 지배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 산업에 곡물과 식품, 금융, 그다음에 정유, 그러니까 곡물로부터 짜는 기름이라든지 해운, 그리고 얼마 전에 스핀오프 시킨 비료, 소금, 바이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업을 거느리고 있고 6대째 지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그 패밀리의 1940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 정유회사죠. 이 정유를 가솔린으로 바꾸는 회사고요. 그래서 5만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재벌입니다. 여기 에너지 콩글로메이트라고 그러죠. 그 계열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코그 패밀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매출액이 110조가 넘는 거대 기업이 있고 지금 이 찰스 콕하고 데이비드 코그라고 하는 후손들이 지금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70년째 코그 가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머독의 오스트리아계 언론 재벌 머독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그룹사 재벌이 뉴스 코퍼레이션이죠. 전 세계에서 한 35조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고 지금 이 최고 경영자는 머독의 아들 제임스 머독이 지금 후손으로 있으면서 최근에 이 스캔들에 휩싸여 가지고 경영권 승계자로의 지위가 논란에 빠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프리스트 가문에서 하고 있는 의료 회사 HCA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도 1960년에 닥터 토마스 프리스트와 그 아들 닥터 토마스 프리스트 주니어가 병원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만들어서 수많은 병원들을 지배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매출액이 한 4조 정도가 되는 회사입니다. 건설회사 벡텔도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는 거고 그 벡텔 그룹은 그 벡텔 가문이 하고 있고 매출액 한 2, 3조가 되는 거대 건설 회사고요. 후보댐을 만들었던
그래서 대공황 때 크게 부상했던 기업이고, 지금 그 증손자인 그 파운더 와런 벡터의 증손자인 윌리 벡텔이 지금 회사의 CEO고, 그 아버지도 그 스테픈 벡텔 주니어도 회사의 CEO로 회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4대째 벡텔 가문이 40조가 넘는 거대 기업의 건설회사를 계속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M&M 초콜릿을 만드는 소위 이 사탕과 초콜릿 이런 스낵의 그 큰 회사의 그 그룹, 이 특화된 그룹이 마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M&M 초콜릿은 잘 알지만 그 제조회사의 홀딩 컴퍼니 이름은 잘 모를 때 초콜릿하고 캔디 이런 거에 전문 회사인데, 우리가 많이 먹는 뭐 밀키웨이 바라든지 M&M 초콜릿이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회사 이름이 마스인 거는 마스 가문이 창업을 해서 1911년에 그 이렇게 집에서 캔디 잘 만드는 엄마가 캔디 잘 만드는 것들을 아들이 팔면서 만들어진 회사니까 무려 1911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회사입니까? 200년이 넘은 회사고요. 전 세계에서 6만 5천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만은 오직 마스 가문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가 지배하는 비공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 기업들이 100년, 200년, 150년을 한 집안의 후손들이 경영권을 승계하면서도 글로벌 거대 기업으로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소위 재벌 기업이 미국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보고서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Researchers find strong evidence that the use of family governance practices enhances the financial success of the firm. 그러니까 가업 지배 구조를 잘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 성공을 확대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발견한 아주 강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재벌과 순환 출자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지배 구조다. 그리고 재벌 가족 경영 회사는 미국에서도 많이 존재하고 그런 기업들은 4대에서 6대, 7대로 넘어가면서도 계속 한 가문에서 지배하고 있고, 이런 가족 경영 회사들 중에 아주 긍정적인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승계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욕구인데, 이것을 정부가, 사회가 부정을 하면 자꾸 편법, 불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 재벌에 대한 통제 수단이 세상에 없는 거 있는 거를 다 해서 백화선처럼 만들었고, 이번 정부가 더 강하려고 해도 그 재벌 구조, 재벌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들은 불가능하고, 단 편법, 불법을 다른 나라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편법, 불법을 하게 사회가 만들면서 기업 경영자, 창업가에 대한 국민의 존경만을 앗아가고 있다. 그것은 상당한 사회적인 손실이다. 그래서 우리 본성에 맞는, 저는 이 방송을 시청하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나 그 김상조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이 훌륭한 창업자가 돼서 기업을 세워도 반드시 대부분은 자기 자식들한테 그것을 물려주고자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데 저는 얼마든지 제 재산의 반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이 지키지 못할 위선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자꾸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경영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또는 편법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빙자해서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재산권 중에 우리 사회가 재벌의 지배구조 또는 경영권에 대해서 사회가 계속 논란을 삼고 문제를 삼는 것들은 시장경제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걸 좀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재벌은 어디에나 있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